서울의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고 차가운 겨울비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는 오후였지만 한서윤의 작업실 안은 세상의 소음과는 단절된 채 오직 묵직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고 그 속에서 그녀는 마치 시간을 멈춘 사람처럼 숨소리조차 죽인 채 17세기 유화의 갈라진 틈새를 메우는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붓은 수백 년 전의 화가가 남긴 흔적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으며 공기 중에는 톡 쏘는 바니시 냄새와 오래된 종이 특유의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이 공간만이 유일하게 자신이 숨 쉴 수 있는 안식처이자 민도현이라는 거대한 그늘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해방구였다. 하지만 그 고요함도 잠시 작업실의 육중한 나무 문이 노크도 없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비서실장이 들어서는 순간 서윤의 손은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그녀는 붓을 내려놓으며 익숙한 절망감과 함께 오늘이 바로 그가 정해놓은 정기 보고의 날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상기해야만 했다. 비서실장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짧은 전원만을 남긴 채 문 밖으로 사라졌고 서윤은 작업용 앞치마를 벗어 정갈하게 개어놓은 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8년 전 그 비 오는 밤 스스로를 담보로 내걸었던 그 순간의 기억을 억지로 짓누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18살의 한서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기에 아버지의 빚과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당시 선우그룹의 젊은 상무였던 민도현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고 그는 그녀의 간절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평생 갚아도 모자랄 금액을 대가로 그녀의 인생을 저당 잡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단순한 채무자가 아니라 민도현이라는 남자가 소유한 수많은 수집품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며 마음의 벽을 높게 쌓아 올렸다. 선우그룹의 본가이자 민도현이 머물고 있는 대저택은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마치 숲속의 요새처럼 거대한 담벼락에 둘러싸여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빗줄기를 뚫고 정문을 통과해 현관 앞에 차가 멈춰서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고용인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그녀를 맞이했다. 서윤은 익숙하게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긴 복도를 지나 2층 서재로 향했는데 복도 양옆에 걸려있는 수많은 명화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복원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들이었기에 그녀는 그 그림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마치 자신을 감시하는 민도현의 눈동자처럼 느껴져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참아야 했다. 서재 앞을 지키고 있던 경호원이 문을 열어주자 방 안 가득 채워진 짙은 시가향과 가죽 냄새가 훅 끼쳐왔고 그 안쪽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젊은 거인 민도현이 서류의 시선을 고정한 채 앉아 있었다. 도현은 서윤이 들어와 책상 앞에 설 때까지도 고개를 들지 않고 만년필로 서류에 서명하는 소리만을 규칙적으로 내며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침묵을 유지했는데 이는 지난 8년 동안 그가 그녀를 길들여온 방식 중 하나였기에 서윤은 동요하지 않고 두 손을 모은 채 그의 허락이 떨어지기만을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만년필 뚜껑을 닫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안경 너머의 서늘하고도 깊은 눈동자로 서윤을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단순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바라보는 경멸이 아닌 읽어내기 힘든 복잡한 감정과 소유욕이 얽혀 있어 서윤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애써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왔고 그의 큰 키와 넓은 어깨가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서윤을 완전히 덮어버리며 그녀는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을 느꼈지만 결코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민도현은 서윤의 턱끝을 살짝 들어 올리며
이번 달 미술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꽤 흥미롭더군이라고 낮게 읊조렸는데 그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하고 있다는 경고에 가까웠고 그의 손가락이 닿은 피부가 불에 댄 듯 뜨겁게 느껴져 서유는 몸을 움찔 떨 뻔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회장님의 지원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예정된 기일 내에 복원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무적인 어조로 대답했지만 도연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지며 그녀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서윤의 앞으로 던지듯 밀어놓으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새로운 채무 상환 계획이 아니라 이번 주말에 열릴 비공개 경매에 출품될 작품 목록이니 철저하게 분석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또 다른 과제임이 분명했다. 서유는 봉투를 집어들며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히 종이 뭉치의 무게가 아니라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의 무게이자 민도현이라는 남자에게 묶여있는 자신의 운명의 무게처럼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왔다. 도연은 창가로 걸어가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이번 경매에는 네가 8년 전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것과 비슷한 가치를 지닌 물건이 나올지도 모르니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던졌고 서유는 그 말이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나 혹은 잃어버린 과거의 어떤 기억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알겠다고 대답한 뒤 서재를 나서려 했지만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녀의 발목을 잡았는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오늘 밤은 비가 많이 오니 돌아가는 길이 위험할 테니 기사를 대기시켜 놓았다고 덧붙이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서재를 나온 서유는 닫힌 문에 등을 기대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는데 민도현과 마주하는 시간은 언제나 그녀의 모든 에너지를 앗아가는 듯했고 그의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척해도 결국 덫에 걸린 어린 짐승처럼 무력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복도에 걸린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8년 전 울며 매달리던 소녀는 이제 사라지고 차가운 가면을 쓴 복원가만이 남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민도현이 자신을 바라볼 때 스치듯 지나갔던 그 뜨거운 눈빛의 잔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혼란스러웠다. 서유는 저택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고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봉투 속의 서류를 꺼내보았는데 그 목록의 맨 위에는 놀랍게도 현재 미술계에서 위작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19세기 화가의 미공개 작품이 적혀 있었고 이것은 도연이 그녀를 위험한 판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신호였다. 차가운 빗길을 뚫고 자신의 낡은 아파트로 돌아온 서유는 씻을 기운도 없이 소파에 주저앉아 민도현이 준 서류들을 바닥에 펼쳐놓고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에 무력감과는 달리 전문가로서의 예리함과 집요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작품의 도록 사진과 성분 분석표를 꼼꼼히 대조하며 이 경매가 단순한 미술품 거래가 아니라 재벌가들의 검은 돈을 세탁하고 세력을 과시하는 전쟁터임을 직감했고 도연이 자신을 이 전쟁터의 최전방에 세우려 한다는 사실의 전율을 느꼈다. 하지만 서유는 두려움보다는 오기가 생겨났는데 민도연이 자신을 단순한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 도구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증명해 보임으로써 그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밤이 새도록 자료를 분석하며 그 속에 숨겨진 모순점들을 찾아내 붉은 펜으로 체크해 나갔고 창밖에 비가 그치고 새벽빛이 스며들 때쯤 그녀는 경매 목록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을 발견하고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선우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는데
그녀의 등장에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회장실로 향했다. 회장실 앞 비서들이 당황하여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때 안에서 인터폰을 통해 민도현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문이 열리자 그녀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가 책상 뒤에 앉아 있는 도연의 앞에 밤새 작성한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도연은 서윤의 헝클어지지 않은 머리카락과 단호한 눈빛을 보며 흥미롭다는 듯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고 서류를 집어들어 내용을 훑어보던 그의 표정은 점차 진지하게 변해갔으며 이내 서류를 덮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네가 찾아낸 이 결함이 사실이라면 이번 경매는 피바람이 불겠군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그 손길은 칭찬인지 위협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서윤은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마주 보며 이것이 제 가치입니다. 회장님이라고 대답하며 8년간의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그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서울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동안 검은색 리무진의 뒷좌석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한서윤은 민도연이 준비해준 짙은 남색 벨벳 드레스를 입은 채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작고 차가운 클러치 백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는 옷감은 부드럽고 고급스러웠지만 그것은 마치 죄수에게 입혀진 화려한 수혜처럼 느껴져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고 옆자리에 앉아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는 민도현의 무심한 옆 얼굴은 그녀가 느끼는 긴장감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듯 평온해 보여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야 했다. 오늘 밤 열리는 경매는 대한민국 상위 1%만이 초대받는다는 비공개 행사이자 도연이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로서 처음 공식적인 자리에 대동하는 순간이었기에 서윤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시선과 모욕을 예감하며 마음속으로 단단한 갑옷을 덧입히고 있었다. 차가 멈춰 선 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성북동의 깊숙한 저택. 지하에 마련된 비밀 갤러리였는데 입구에서부터 보안 요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고 도연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지배인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그들을 맞이하는 모습은 이곳에서 민도현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도연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팔을 서윤에게 내밀었고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에 따르듯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감싸 안았는데 얇은 정장 원단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단단한 근육과 체온이 낯설면서도 기묘한 안도감을 주어 그녀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발걸음을 옮겼다. 지하로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자 은은한 조명 아래 수십 점의 명화들이 걸려있는 거대한 홀이 나타났고 이미 샴페인 잔을 든 채 사교를 즐기고 있던 정재계 인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의 시선은 민도연에 대한 경외심과 호기심, 그리고 그 옆에 선 낯선 여자인 서윤에 대한 탐색과 경멸이 뒤섞여 있어 마치 날카로운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듯 따가웠지만 서윤은 도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그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8년간 어둠 속에서 갈고 닦은 자신의 기품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때 무리 속에서 유난히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샴페인 잔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태성그룹의 외동딸이자 민도연의 정략 결혼 상대인 최미란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서윤을 보자마자 노골적인 적의와 조롱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미라는 도연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면서도 시선은 줄곧 서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며 마치 백화점 진열대 위에 물건을 품평하듯 불쾌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뻔뻔한 태도에 서윤은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침묵을 지켰다. 최미라는 도연의 팔짱을 끼고 있는 서윤의 손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민 회장님께서 요즘 고상한 취미를 들이셨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까지 수집품을 들고 나오실 줄은 몰랐다며 서윤을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주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민도연은 미란의 말에 동요하기는커녕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내 수집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안목이 안타깝다는 듯한 뉘앙스로 짧게 응수해 미란의 표정을 순식간에 굳어지게 만들었다. 도연의 방어 사격에 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앞만 응시하고 있었고 이내 경매가 시작된다는 안내 방송과 함께 조명이 어두워지며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앉기 시작했다. 경매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사회자의 능숙한 진행에 따라 수억 원을 호가하는 작품들이 낙찰되는 동안 서윤은 도연의 옆자리에 앉아 출품된 작품들을 예리한 눈으로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전 최미란이 준 모욕감 대신 작품의 진위를 파악하는 냉철한 분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중 이번 경매의 하이라이트라고 소개된 19세기 프랑스 화가의 풍경화 안개 낀 몽마르트가 무대 위로 올라왔고 장내에는 감탄사가 쏟아지며 순식간에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는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듯 공격적으로 패드를 들어 올리는 최미란이 있었다. 그녀는 민도연을 의식하며 보란듯이 가격을 높여 불렀고 주위 사람들은 태성그룹의 재력에 감탄하며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했지만 서윤의 눈은 그림의 오른쪽 하단 서명 부분과 붓터치의 질감에 고정된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화감을 감지하고는 테이블 아래로 도연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겨 그에게 귓속말로 저 그림은 낙찰받으시면 안 된다고 속삭였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에 찬 힘이 실려 있었고 도연은 경매패를 들어 올리려던 손을 멈추고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서윤에게 이유를 묻지 않고 대신 턱짓으로 무대 위를 가리키며 네가 직접 증명해 보이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고 이는 서윤에게 단순히 조언자가 아니라 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서서 최미란의 콧대를 꺾어 놓으라는 위험하고도 대담한 제안이었다. 잠시 망설이던 서윤은 최미란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낙찰을 확정 지으려는 찰나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잠시만요. 그 작품의 진위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장내의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갑작스러운 이의 제기에 장내는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최미란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노려보며 감히 내까짓 게 뭘 안다고 신성한 경매를 방해하냐며 소리쳤지만 서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단상 앞으로 걸어나가 준비된 장갑을 끼고 그림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림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19세기 중반에 사용되던 안료와 달리 이 그림의 푸른색 부분에서는 20세기 초에나 개발된 합성 안료인 프탈로시아닌 블루의 특유의 발색 현상이 보이고 있으며 캔버스의 노화 상태 또한 인위적으로 균열을 만든 흔적이 역력하다고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서윤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진 경매 주최 측 감정사가 급히 휴대용 현미경을 들고 달려와 그림을 확인했고 이내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자 장내는 충격에 휩싸인 침묵으로 뒤덮였다. 최미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다 못해 터질 듯 일그러졌고 그녀가 수십억 원을 주고 살 뻔한 그림이 위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녀가 쌓아올린 거만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으며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경멸이 아닌 놀라움과 감탄을 담아 서윤을 향하고 있었다. 서윤은 감정을 마친 후 장갑을 벗어 정중하게 내려놓고는 다시 도연의 옆으로 돌아왔는데 그녀의 등 뒤로는 굴욕감에 몸을 떠는 최미란과 혼란에 빠진 경매장의 소음이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민도연은 자리로 돌아온 서윤을 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아주 훌륭했어.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군이라고 나지막이 속삭였는데 그 말은 그림을 가려낸 그녀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소유욕과 만족감을 동시에 드러내는 이중적인 찬사였다. 경매가 엉망이 된 채 황급히 마무리되자 도연은 서윤을 데리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갔고 다시 차에 올랐을 때 서윤은 극도의 긴장이 풀리면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도연은 그런 그녀의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덮어주었다. 차가 출발하고 어둠 속을 달리는 동안 도연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늘 일로 최미라는 당분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라며 네가 내 체면을 세워주었으니 상을 주어야겠다고 말했지만 서윤은 상 같은 건 필요 없으니 그저 빚을 갚는 과정의 일부로 여겨달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도연은 잡고 있던 그녀의 손에 힘을 주며 너는 빚을 갚는 기계가 아니라 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듯 말했고 그 순간 서윤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그가 말하는 내 사람이라는 의미가 단순한 소유욕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차창 밖으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물이 만들어내는 불빛의 잔상을 바라보며 서윤은 오늘 밤 자신이 넘은 선이 단순히 최미란이라는 적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민도연이라는 위험한 남자와의 관계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보여준 능력이 앞으로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될지 아니면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 족쇄가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8년 전에 무력했던 소녀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예술가로서 존재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민도현은 창문에 비친 서윤의 옆모습을 조용히 응시하며 8년 전 비오는 거리에서 처음 그녀를 주워왔던 그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제 그녀가 자신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녀 없이는 안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길하면서도 달콤한 예감을 느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난밤의 경매 사건이 가져온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악의적인 형태로 한서윤의 일상을 파고들기 시작했는데 아침 뉴스 일면에 대서 특필되지는 않았지만 증권가, 지라시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재벌 회장의 숨겨진 정부이자 가짜 예술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최미라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더러운 진흙탕 싸움을 선택했고 그녀가 푼 정보들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8년 전 서윤이 아버지의 빚 때문에 도연을 찾아갔던 사실을 마치 성상납을 대가로 한 스폰서 계약인 것처럼 포장하여 대중의 관음증을 자극하고 있었다. 출근길 스마트폰 화면을 채운 악성 댓글들과 자신의 신상이 털린 게시물들을 확인한 서윤의 손은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는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공포심을 애써 억누르며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자신을 힐끔거리는 시선조차 모른 척해야만 했다. 선우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민도연은 비서실장이 보고하는 모니터 속의 악의적인 기사들을 바라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느라 쥐고 있던 만년필이 부러질 듯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철저하게 감추고 보호하려 했던 서윤의 과거가 가장 저열한 방식으로 세상에 까발려졌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사리를 느꼈고 당장이라도 최미란의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차가운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도연은 비서실장에게 즉시 법무팀을 가동하여 최초 유포자와 확산시키는 언론사들을 모조리 고소하고 포털 사이트의 모든 관련 검색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이미 불길처럼 번져버린 소문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도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눈을 감으며 8년 전 서윤이 비를 맞으며 자신의 저택 대문 앞에 서 있던 날보다 더 이전의 기억을 떠올렸는데 사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찾아오기 훨씬 전부터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고등학생 시절 미술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도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미술 도구조차 사지 못해 헌붓을 테이프로 감아 쓰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던 그날 이후 도연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그녀의 곁을 맴돌며 익명의 후원자로서 그녀를 지켜봐 왔었다. 아버지가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쓰러지고 벼랑 끝에 몰린 서윤이 제 발로 호랑이 구린 자신의 집을 찾아왔을 때 도연은 그녀가 다른 더러운 곳으로 팔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악역을 자처하며 잔혹한 채권자의 가면을 쓰고 그녀를 자신의 곁에 묶어두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비서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서윤이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도연을 향해 똑바로 고정되어 있었고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도연은 놀란 비서들을 손짓으로 내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한 손을 들어 그의 접근을 막으며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들을 덮으려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해 도연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도연이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돈과 권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대중들에게 소문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며 자신은 평생 민도연에 지워진 여자로 남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뒤에 숨어 보호받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 오명을 씻어내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이는 도연이 알고 있던 순종적인 채무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도연은 서윤의 완강한 태도에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만들어 놓은 안전한 세장 안에서 그녀가 어느새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매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묘한 상실감과 동시에 가슴 벅찬 대견함을 느꼈다. 그는 책상 위를 짚으며 네가 감당해야 할 세상의 시선은 네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더러울 것이며 한 번 찍힌 낙인은 실력만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경고했지만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강압적인 위압감 대신 걱정과 염려가 묻어 있었다. 서윤은 도연의 눈을 피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 가시밭길이라 해도 도망치지 않을 것이며 이번 복원 프로젝트 발표회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대답하며 만약 실패한다면 그때는 회장님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사라져 주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동안 창밖에서는 다시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도연은 창가로 다가가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는 결국 서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직감하고는 그녀의 방식대로 싸울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뒤를 돌아 서윤에게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것이며 그 자리에서 네가 직접 너를 둘러싼 의욕과 능력을 모두 증명해 보이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네가 조금이라도 다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내 방식대로
이 나라를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유는 도연의 허락이 떨어지자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어깨를 늘어뜨렸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들고 감사하다는 짧은 인사를 남긴 채 뒤를 돌아 회장실을 빠져나갔고 도연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서윤이 떠난 후 도연은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장을 호출했고 은밀하게 최미란의 뒷조사를 지시했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방어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하고 다시는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한 철저하고도 잔인한 보복의 서막을 알리는 명령이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는데 그 속에는 고등학생 시절의 서윤이 미술실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도연은 사진 속에 그녀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이번 싸움이 끝나면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가 아닌 대등한 남녀로서 그녀 앞에 서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었다. 그러나 도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서윤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 그의 표정은 어둡게 굳어졌다. 한편 미술관으로 돌아온 서윤은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작업실로 들어갔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직원들조차 그녀와 눈을 마주치기를 꺼려 하며 슬금슬금 피하는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옥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고 앞치마를 둘렀다. 그녀는 복원 중인 그림 앞에 앉아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지만 붓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려 작업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고 머릿속에서는 최미란이 비웃던 표정과 도연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교차하며 떠올라 괴로워했다. 그때 미술관 관장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이번 스캔들로 인해 미술관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니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고 당분간 자숙하는 게 좋겠다는 통보를 해왔고 서윤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담담하게 글을 올려다보았다. 서윤은 관장에게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부당한 해고 통보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관장은 이사회 결정이라며 막무가내로 그녀를 몰아세웠고 경비원들을 불러 그녀를 작업실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미술관 로비가 소란스러워지더니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난입해 서윤을 에워쌌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공격적인 질문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그녀의 고막을 때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현기증을 느꼈지만 주머니 속에서 도연이 쥐어주었던 만년필을 꽉 쥐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고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도망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자신을 향해 마이크를 들이미는 기자들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 준비를 했고 이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치열한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미술관 로비를 가득 메운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지며 만들어내는 하얀 섬광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의 번개처럼 한서윤의 시야를 어지럽혔고 기자들이 들이대는 마이크와 녹음기들은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날카로운 흉기처럼 느껴졌지만 서윤은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뜨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질문들은 하나같이 그녀의 경력이나 실력이 아닌 민도연 회장과의 관계, 8년 전의 채무계약, 그리고 그녀의 몸을 대상으로 한 저속한 루머들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열망보다는 한 젊은 여성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가십거리로 소비하려는 잔인한 호기심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도망치는 대신 똑바로 허리를 펴고 서서 무례하게 마이크를 들이미는 기자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한 힘으로 밀어내며 카메라 렌즈를 향해 냉철한 눈빛을 발사했는데 그 순간 소란스럽던
장내가 기묘한 압도감에 휩싸이며 찰나의 정적이 흘렀다. 서유는 그 짧은 침묵을 놓치지 않고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추잡한 소문들에 대해 해명하거나 부인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화두를 던짐으로써 판의 흐름을 단숨에 바꿔놓았다. 그녀는 지금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저의 사생활이 아니라 제가 지난 6개월간 이 미술관 지하 수장고에서 목숨을 걸고 작업해온 국보급 문화재의 복원 성과라고 말하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USB를 꺼내 들어 보였다. 기자들이 당황하여 웅성거리는 사이 서유는 미술관 로비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 USB를 연결했고 화면에는 훼손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던 조선시대의 왕실 병풍이 서윤의 손길을 거쳐 정교하고 화려하게 되살아나는 과정이 타임랩스 영상으로 재생되기 시작했는데 그 압도적인 비주얼과 전문성은 보는 이들의 말문을 막히게 하기에 충분했다. 모니터 속에서 붓끝 하나로 수백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를 되살려내는 서윤의 모습은 가십 기사 속의 스폰서녀와는 전혀 다른 숭고한 장인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던 기자들은 하나둘씩 카메라를 들어 모니터와 서윤을 번갈아 찍으며 취재의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마이크를 잡고 이 프로젝트는 국내에 단 3명만이 가능한 특수 안료 배합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며 제가 물러난다면 이 국보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 채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담담하지만 힘있는 어조로 선언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의 비호를 받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고 이는 단순히 자신을 지키는 것을 넘어 그녀를 해고하려 했던 미술관 관장과 이 사회를 향한 통쾌한 반격이자 공개적인 경고였다. 같은 시각 선우그룹 회장실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되는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민도현은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키워낸 원석이 마침내 스스로 빛을 발하며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을 목격한 창조주의 희열과도 같았다. 그는 서윤이 무너질까봐 노심초사하며 경호팀을 급파하려 했던 자신의 판단이 기우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자신 없이도 저토록 강하게 홀로 설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리타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도연은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 미술관 재단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사장의 떨리는 목소리를 향해 지금 당장 미술관 관장의 목을 치고 한서윤 보건가를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공식 임명하지 않는다면 재단에 들어가는 모든 후원금을 끊고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서늘한 협박을 날렸다. 도연의 개입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는데 전화 한 통으로 미술관의 권력 구조는 순식간에 재편되었고 로비에서 서윤을 끌어내리려 안달이 나 있던 관장은 비서로부터 전해 들은 이사장의 불호령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슬그머니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기자회견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어 이제 기자들은 서윤에게 보건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서윤은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갔는데 그 모습은 마치 학술 세미나의 한 장면처럼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다. 실시간으로 중계되던 인터넷 여론 또한 급반전되어 능력 있는 언니, 전문가의 포스, 가십기레기 참교육 등의 호의적인 댓글들이 베스트를 점령했고 최미란이 심어놓은 악성 댓글 알바들의 선동은 거대한 응원의 물결 속에 흔적도 없이 휩쓸려 내려갔다. 1시간여에 걸친 즉석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물러가자 텅 빈 로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긴장이 풀린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지탱해 주었다. 익숙한 시가, 향기와 체온을 느낀 서윤이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민도현이 걱정과 안도,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애정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도연은 서윤을 부축하여 미술관 뒷문으로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에 태웠고 차가 출발하자마자 그녀에게 건넨 첫 마디는 잘했다는 칭찬도 왜 무모한 짓을 했냐는 질책도 아닌 그저 고생했다는 짧고 따뜻한 위로였지만 그 한마디가 서윤의 굳어있던 마음을 녹여내며 참았던 눈물을 핑 돌게 만들었다. 차 안에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회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나지막이 말하며 감사를 표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오늘의 승리는 온전히 네가 쟁취한 것이며 나는 그저 네가 판을 엎을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바람을 불어넣었을 뿐이라고 대답해 그녀의 공을 인정해 주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꺼내 최미란이 고용했던 흥신소 직원과 악플러들의 자백이 담긴 녹취록, 그리고 그녀가 위작을 유통하려 했던 정황 증거들을 서윤에게 보여주며 이제 반격의 시간은 끝났고 처절한 응징만이 남았음을 알렸다. 서윤은 도연이 준비한 철저한 복수 계획에 섬뜩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을 위해 이토록 집요하게 움직여준 그의 모습에서 두려움보다는 든든함을 느꼈고 8년 전의 계약 관계가 이제는 서로를 지켜주는 공범자이자 파트너 관계로 변모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연은 서윤을 그녀의 낡은 아파트가 아닌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는데 서윤이 거절하려 하자 지금 너의 집 앞은 기자들과 파파라치들이 진을 치고 있어 돌아갈 수 없으니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라는 타당한 이유를 대며 그녀의 퇴로를 차단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서윤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실 통유리 앞에 서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는데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아찔할 정도로 위태로워 보여 마치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연은 와인 2잔을 들고 다가와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네며 오늘 밤은 아무 생각 말고 쉬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뜨겁게 그녀를 싸매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팽팽한 텐션이 흘러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신 서윤은 용기를 내어 도연에게 물었는데 8년 전 왜 하필 자신이었냐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보잘것없는 자신을 선택해 그 큰 돈을 대신 갚아주고 곁에 두었냐는 해묵은 질문을 던지며 그의 진심을 확인하려 했다. 도연은 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침묵하다가 네가 가진 재능이 아까워서였다는 뻔한 대답 대신 네 눈빛이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는데 그 순간 거실의 조명이 어두워지며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서윤의 뺨을 어루만지며 그때 너를 구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고 고백했고 그 말 속에 담긴 진의를 파악하기도 전에 그의 얼굴이 서서히 가까워지며 서윤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에 숨을 멈추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도연은 입맞춤 대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물러서며 오늘은 너무 피곤해 보이니 일찍 쉬라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는데 남겨진 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아쉬움을 동시에 느꼈다. 방으로 들어온 도현은 문을 닫고 거칠게 넥타이를 풀며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았는데 그는 자신의 욕망이 서윤을 다치게 할까봐 극도로 자제하고 있었지만 그녀를 향한 소유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가 통제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계약서를 꺼내 들고 라이터 불꽃을 켰다가 끄기를 반복하며 이 종이 쪼가리가 사라지면 그녀와의 연결고리도 끊어질까 두려워 차마 태우지 못하고 망설이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자조했다. 다음날 아침 서윤은 펜트하우스의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지만 몸은 개운했고 거실로 나오자 식탁 위에는
정갈한 아침 식사와 함께 오늘 일정을 정리한 메모가 놓여 있어 도연의 세심한 배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도연이 준비해둔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출근 준비를 했는데 현관을 나서기 전 거울을 보며 어제의 한서윤과는 다른 한층 더 단단해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도연의 비서실장이 대기하고 있다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오늘부터는 제가 직접 모시라는 회장님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며 차 문을 열어주었고 서윤은 더 이상 사양하지 않고 당당하게 차에 올랐다. 미술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윤은 태블릿 PC로 뉴스를 확인했는데 밤사이 여론은 완전히 그녀의 편으로 돌아섰고 최미란의 그룹에 대한 불매 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폭풍의 눈은 지나갔을지라도 아직 태풍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기에 서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파도에 대비해야 함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는 자신이 민도연을 지킬 차례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막연한 예감이 아니라 곧 현실로 닥쳐올 운명임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미술관에서의 성공적인 기자회견 이후 며칠간은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이어졌고 한서윤은 쏟아지는 업무와 인터뷰 요청을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며 잠시나마 자신을 둘러싼 위협을 잊고 있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복원 작업을 마치고 미술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온 서윤은 피로가 누적된 탓에 어깨를 두드리며 자신의 차로 향했는데 텅 빈 주차장에는 을씨년스러운 냉기가 감돌고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차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인기척을 느낀 서윤이 급히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누군가 거칠게 그녀의 입을 손수건으로 틀어막았고 코끝을 찌르는 독한 약품 냄새와 함께 그녀의 의식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으며 마지막으로 본 것은 희미하게 번진 남자의 검은 실루엣뿐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폐공장으로 보이는 낡고 습한 건물 안의자에 묶여 있었고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상황을 파악하려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통화 중인 건장한 사내들의 모습이었다. 납치범들의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 그들은 단순히 몸값을 요구하는 유괴범이 아니라 최미란의 사주를 받은 폭력 조직원들이었으며 그들의 목적은 서윤을 미끼로 민도현을 유인해 그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을 입히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영상을 찍는 것이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 때문에 함정에 빠질 도연에 대한 걱정이 앞서 필사적으로 밧줄을 풀어보려 몸부림쳤으나 거친 밧줄은 살을 파고들 뿐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납치범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서윤에게 다가와 휴대폰 화면을 들이대며 네 남자가 널 구하러 오는지 아니면 버리는지 내기를 했다고 조롱했고 화면 속에는 도연의 차가 무서운 속도로 이곳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GPS 신호가 잡히고 있었다. 서윤은 소리질러 그에게 오지 말라고 알리고 싶었지만 입에 물려진 재갈 때문에 으붑거리는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었고 곧 들이닥칠 비극을 예감하며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폐공장의 셔터가 굉음을 내며 부서졌고 흙먼지와 함께 민도연의 차량이 공장 안으로 돌진해 들어와 납치범들이 당황하는 사이 급정거하며 날카로운 스키드 마크를 남겼다. 차문이 열리고 도연이 걸어 나왔는데 그는 평소의 냉철한 회장의 모습이 아니라 셔츠 단추를 풀어헤치고 쇠파이프를 든 야수와 같은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으며 그의 뒤로는 경호원들이 아닌 오직 그 혼자뿐이었다. 납치범들이 숫자를 믿고 덤벼들었지만 도연은 망설임 없이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의 주먹과 발차기는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으며
8년 전 그가 서윤을 구하기 위해 뒷골목을 전전하던 시절의 야성이 깨어난 듯 보였다. 서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격투를 지켜보며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도연의 시선은 오직 묶여있는 그녀에게 고정된 채 피를 흘리면서도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가 궁지에 몰리자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서윤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본 도연이 그녀를 감싸 안으며 대신 칼날을 받아내는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서윤의 눈앞에 튀었다. 도연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무시한 채 우두머리에 팔을 꺾어 제압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으며 상황이 종료되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밧줄을 풀어주었다. 서윤은 풀려나자마자 피에 젖은 도연의 복부를 움켜쥐며 오열했고 도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땀을 흘리면서도 애써 미소를 지으며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는 서윤의 어깨에 고개를 떨구며 의식을 잃었다. 곧이어 뒤늦게 도착한 경찰 사이렌 소리와 구급차의 불빛이 요란하게 공장을 에워쌌고 서윤은 구급 대원들에게 실려가는 도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앰뷸런스에 올라타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제발 그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병원 수술실 앞 복도는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찼고 서윤은 피 묻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수술 중 표시등만을 바라보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급하게 달려온 도연의 담당 변호사 장 변호사가 서윤을 발견하고 다가왔는데 그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헝클어진 머리로 숨을 몰아쉬며 회장님의 상태를 물었다. 서윤이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하자 장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서윤에게 건넜는데 그 안에는 8년 전 서윤이 도연과 맺었던 채무계약서의 원본과 함께 그녀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영수증과 후원 내역서들이 들어 있었다. 장 변호사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8년 전 그날 밤 도연이 서윤의 아버지 빚을 갚아준 돈은 사채업자가 아니라 인신매매 조직에게 넘어갈 뻔한 그녀를 빼내기 위한 몸값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도연은 서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공포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을 염려하여 차라리 자신이 악독한 채권자가 되어 그녀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연극을 꾸몄던 것이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막대한 이자는 사실 그녀의 대학 등록금과 유학비용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의 병원비로 쓰였으며 도연은 그녀가 자존심을 다치지 않고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빚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그녀의 성장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왔던 것이었다. 서윤은 서류를 넘기는 손을 덜덜 떨며 진실을 마주했고 지난 8년간 도연이 보여주었던 차가움 뒤에 숨겨진 깊고도 아픈 사랑을 깨닫고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변호사는 도연이 서윤에게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가 빚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나 자유로워지는 날 자신을 떠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회장님은 당신을 놓아주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원했던 모순적인 사람이었다고 덧붙였다. 서윤은 자신이 도연을 악마라고 생각하며 증오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던 시간이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에 대한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수술이 끝나고 도연이 회복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서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병실로 향했고 마취에서 덜 깬 도연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맡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링거 주사가 꽂힌 도연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고 눈물 젖은 얼굴을 묻으며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왜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짊어졌냐고 속삭였다. 새벽빛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 무렵 도연이 힘겹게 눈을 떴고 시야에 들어온 것은 밤새 자신의 곁을 지키다
잠든 서윤의 지친 얼굴이었다. 그는 복부의 통증을 느끼며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서윤의 온기를 느끼고는 안도감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인기척에 깬 서윤이 놀라 일어나며 의사를 부르려 하자 도현은 쉰 목소리로 그녀를 제지하며 가지 말라고 붙잡았고 서윤은 다시 자리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채무자의 눈빛이 아닌 사랑하는 남자를 걱정하는 여자의 눈빛으로 다신 위험한 짓 하지 말아요. 내 허락 없이는 다치지도 말아요. 라고 말하며 8년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 명령조가 아닌 애원 섞인 투정을 부렸다. 도연은 서윤의 달라진 태도에서 그녀가 모든 진실을 알았음을 직감했고 쓸데없는 말을 한 변호사를 마음속으로 문책하면서도 내심 그녀가 자신을 떠나지 않고 곁에 있어준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는 서윤의 뺨에 손을 대고 엄지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몇 번이고 지옥 불구덩이에라도 뛰어들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서윤은 그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이제는 빚 때문이 아니라 당신 곁에 있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라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고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8년의 오해와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병실하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심장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공명하며 서로를 향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경찰 조사를 위해 형사들이 병실을 방문했고 도연은 서윤을 내보낸 뒤 최미란과 그 배우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를 그들에게 넘겼다. 그것은 도연이 납치 현장으로 가기 전 미리 확보해둔 최미란의 불법 자금 세탁 장부와 청부 폭력 사주 내역이 담긴 파일이었으며 도연은 이번 일로 합의는 없으며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원한다고 냉정하게 못 다갔다. 병실 밖에서 기다리던 서윤은 형사들이 돌아가고 다시 들어온 도연의 눈빛이 한결 편안해진 것을 느꼈고 이제는 자신이 도연의 상처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치유해 주어야겠다고 다짐하며 그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었다. 창밖에는 지루하게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게 개나늘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 더욱 단단해진 두 사람의 미래를 암시하는 듯했다. 민도연이 퇴원 후 선우그룹의 회장실로 복귀한 첫날 서울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지만 태성그룹의 본사 분위기는 그와 정반대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최미란과 그녀의 아버지가 주도해온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와 납치 사주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최후의 발악으로 정재계 인사들을 대거 초청하는 대규모 자선 경매 행사를 기획했고 이를 통해 막대한 현금을 확보하고 추락한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고 있었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태성그룹 사옥을 응시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의 손에는 이미 태성그룹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금융거래 내역서가 들려 있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고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 때까지 기다리는 맹수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한서윤을 호출했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들어선 서윤은 더 이상 며칠 전 병실에서 울던 여린 모습이 아닌 냉철한 전략가의 눈빛을 하고 있어 도연을 만족스럽게 했다. 서윤은 도연의 책상 위에 놓인 태성그룹의 경매 리스트를 훑어보며 그들이 이번 행사에 메인으로 내세운 국보급 고려청자가 사실은 중국의 위조 전문 조직과 결탁하여 밀반입한 정교한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간파해 냈다. 그녀는 도연에게 자신이 직접 그 경매장에 잠입하여 그들의 사기극을 만천하에 폭로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단순히 최미란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예술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들의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는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도연은 서윤의 안전이 걱정되어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 속에 타오르는 결연한 의지를 읽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 작전의 지휘권은 전적으로 너에게 일임하겠지만 내 뒤에는 항상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며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작전을 세웠는데 그것은 태성그룹이 가장 화려하게 비상하려는 순간 날개를 꺾어버리고 그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을 단숨에 무너뜨릴 완벽하고도 잔인한 시나리오였다. 드디어 결전의 날인 자선 경매 행사 당일. 행사장인 태성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부호들과 유명 인사들로 가득 찼고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최고급 샴페인이 흐르며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성대한 축제의 장처럼 보였다. 최미라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호스트로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짐짓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 경호원들에게 끊임없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도연이 납치 사건의 증거를 경찰에 넘겼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기에 이번 행사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해외로 도피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때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민도현과 한서윤이 등장했는데 두 사람의 완벽한 슈트핏과 당당한 걸음걸이는 순식간에 장내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행사장의 공기를 서늘하게 바꾸어 놓았다. 최미라는 사색이 되어 그들에게 다가와 초대장도 없이 남의 잔치에 무슨 짓이냐며 소리쳤지만 도현은 무심하게 그녀를 지나쳐 VIP 테이블의 상석에 자리를 잡았고 서윤은 미란의 앞을 가로막으며 오늘은 복원가가 아니라 이 사기극의 감정위원 자격으로 왔다고 차갑게 응수했다. 미란은 경호원들을 불러 그들을 끌어내려 했지만 행사장 곳곳에 이미 도연이 심어놓은 사복 형사들과 기자들이 잠복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분노에 찬 눈으로 서윤을 노려보며 네가 감히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냐고 협박했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귓속말로 당신이 준비한 그 청자가 가짜라는 건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있으니 어디 한번 끝까지 연극을 해보라고 도발하며 미란의 멘탈을 흔들어 놓았고 미란은 덜덜 떨리는 손을 감추며 황급히 무대 뒤로 사라졌다. 사회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드디어 하이라이트인 고려청자가 무대 중앙으로 올라왔는데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비추색 도자기는 비전문가의 눈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진품처럼 보였고 경매사가 시작가를 부르자마자 여기저기서 패들이 올라가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다. 최미라는 무대 한편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낙찰봉이 두드려지기만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100억 원을 돌파하려는 순간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진행을 멈췄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 물건은 고려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의 화학유약과 전기로 가마를 사용해 만든 정교한 위조품이며 이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의 장내를 충격에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서윤은 준비해온 휴대용 성분 분석기를 꺼내 도자기에 갖다 대고 그 결과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는데 데이터에는 고려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산화알루미늄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유약의 갈라짐 현상인 빅열 또한 인위적으로 급냉시켜 만든 패턴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낙찰을 받으려던 기업 회장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패를 내려놓았으며 최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무대로 뛰어올라와 서윤의 뺨을 때리려 했다. 하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민도연의 강한 악력에 의해 저지되었고 도연은 미란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이 쇼는 여기서 끝났다. 최미란, 그리고 네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선고하듯 말했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의 문이 활짝 열리며 검찰청 특수부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고
그들의 뒤에는 태성그룹의 비자금 장부를 손에 든 도현의 비서실장이 서 있었다. 수사관들은 단상으로 올라가 최미란과 그녀의 아버지인 태성그룹 회장에게 문화재 보호법 위반, 사기, 그리고 청부 납치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 영장을 제시하며 수갑을 채웠다. 최미란은 발악하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소리쳤지만 도연이 대형 스크린에 띄운 납치범들과의 통화 녹취록과 자금이 체내역이 재생되자 그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현장에 있던 수많은 기자들은 이 드라마틱한 몰락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러댔고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최미란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태성그룹의 위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서윤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최미란을 바라보며 연민이나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을 느꼈는데 그것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버린 한 여자의 비참한 말로를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도연과 서윤은 그 소란 속에서도 서로만을 바라보며 고요한 섬처럼 서 있었는데 도연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다 끝났다고, 너를 괴롭히던 모든 악몽은 사라졌다고 속삭여 주었다. 서윤은 긴장이 풀리며 도연의 품에 기대어 참았던 숨을 내쉬었고 두 사람은 경찰 통제선 밖으로 빠져나와 맑은 밤 공기를 마시며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다. 호텔 밖에는 태성그룹의 주가 폭락과 부도 소식을 알리는 뉴스 속보가 전광판을 도배하고 있었고 민도현은 그 자리에서 태성그룹과의 모든 파트너십을 파기하고 그들의 우량, 계열사들을 인수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복수의 마침표를 찍었다. 도연은 서윤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남산의 전망대로 향했는데 차 안에서 그는 8년 동안 간직해왔던 낡은 채무 계약서를 꺼내 들고는 라이터 불을 붙여 태워버렸다. 타오르는 불꽃과 함께 재가 되어 사라지는 종이를 바라보며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도연은 덤덤한 표정으로 이제 우리 사이에 빚은 없다. 한서윤, 너는 자유라고 말하며 그녀를 놓아주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서윤은 제가 흩날리는 창밖을 보지 않고 도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아닌 여자와 남자로 새로운 계약을 하고 싶다고 말해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서윤은 그의 손을 잡으며 나는 당신의 소유물도 아니고 보호받아야 할 약자도 아니지만 당신 없이는 내 인생의 복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품에 안았고 그날 밤 서울의 야경 아래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그 어떤 조건도 계산도 없는 순수한 연인으로서의 입맞춤을 나누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태성그룹의 몰락과 선우그룹 민도연 회장의 정의로운 내부 고발, 그리고 천재 보건가 한서윤의 활약상을 대서특필했고 서윤은 더 이상 스폰서녀가 아닌 대한민국 미술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게 되었다. 서윤은 쏟아지는 러브콜을 뒤로하고 미술관 지하 작업실로 돌아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붓을 들었는데 이제 그녀의 분놀림에는 과거의 망설임이나 두려움 대신 확신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도연은 회장실에서 서윤이 보내온 안개 낀 몽마르트의 복원 완료 보고서를 받아보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비서실장에게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그녀와 함께할 저녁 시간을 예약하라고 지시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하게 돌아갔지만 두 사람만의 세계는 이제 막 견고하게 다져진 반석 위에 세워진 성처럼 흔들림 없이 평화로웠다. 며칠 후 최미라는 구치소에서 자신의 변호사조차 접견을 거부하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그녀가 가진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의 배상금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서윤은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으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맞이했는데 그것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털어내고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현재를 상징하는 듯했다. 도연은 서윤을 위해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개인 갤러리를 선물하기로 계획하고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 갤러리의 이름은 서윤의 이름을 딴 서윤재 레윤자이, 즉 상서로운 믿음의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라는 캔버스에 아름다운 그림을 채워나가는 일뿐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 안기 시작할 무렵 서울의 문화, 예술거리 인사동 한복판에는 서윤재래 윤자라는 현판이 걸린 아담하지만 기품 있는 갤러리가 문을 열어 많은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었다. 한서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개관한 이 공간은 단순한 전시장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지난 8년 동안 겪어온 시련과 성장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자 민도현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한 예술가로서 홀로 서기를 선언하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개관식 날 갤러리는 정재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복원 기술에 감명받은 일반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서윤은 우아한 아이보리색 정장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어있던 그림자가 아닌 빛나는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전시된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복원의 과정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설명하며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전했고 그 모습은 과거에 위축되었던 한서윤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을,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민도연은 개관식 행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일부러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갤러리 2층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아래층에서 빛나고 있는 서윤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뿌듯함과 동시에 묘한 벅차오름이 서려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화려한 화환 대신 서윤이 가장 좋아하는 하얀 리시안셔스 꽃바구니만을 익명으로 보냈는데 이는 그녀가 자신의 권력이나 배경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평가받기를 바라는 세심한 배려이자 존중의 표현이었다. 도연은 샴페인 잔을 들고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서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며 그녀가 이제는 자신이 만들어준 새 장을 완전히 벗어나 드넓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새가 되었음을 실감했고 비로소 자신이 그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비상을 지켜보는 반려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 그때 서윤이 문득 시선을 느껴 고개를 들었고 2층에 있는 도현과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으며 눈인사를 건넸는데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의 언어가 오고 갔다. 저녁이 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갤러리에는 은은한 조명만이 남아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고 서윤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설레는 표정으로 2층으로 올라가 테라스에 서 있는 도연의 곁으로 다가갔다. 도연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 서윤을 맞이하며 오늘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완벽했다는 찬사를 건넸고 서윤은 수줍게 웃으며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믿고 기다려준 덕분이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테라스에서 내려와 갤러리 안쪽 가장 깊숙한 곳에 전시된 빔의 품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작은 그림 앞으로 걸어갔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8년 전 서윤이 도연의 저택에서 처음으로 몰래 복원 연습을 했던 비에 젖은 낡은 풍경화였다. 당시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버려질 뻔했던 그 그림은 이제 서윤의 손길을 거쳐 생생한 색채와 질감을 되찾은 걸작으로 변모해 있었고 이는 마치 상처투성이었던 두 사람의 과거가 사랑으로 치유되어 아름다운 현재로 거듭난 모습을 대변하는 듯했다. 서윤은 그림을 어루만지며 8년 전 비 오는 날 당신을 찾아갔을 때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때가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나지막이 고백했다. 그녀는 도연히 악역을 자처하면서까지 자신을 지켜주려 했던 그 깊은 마음을 이제는 온전히 이해한다고 말하며 그동안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신이 내게 준 사랑의 무게였음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도연은 서윤의 손을 잡고 그녀를 마주보며 나 역시 너를 만난 그날부터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며 너는 내가 널 구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가 나를 그 고독하고 차가운 세상에서 구원해 준 것이라고 진심을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지난 시간 동안 엇갈리고 아파했던 기억들을 눈물 대신 따뜻한 미소로 씻어내렸고 그 공간은 두 사람의 숨결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도연은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서윤의 앞에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두 사람의 탄생석이 박힌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반지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진중하고 엄숙한 태도로 한서윤.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은 끝났으니 나와 평생을 함께할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을 맺어주겠어 라고 물으며 그녀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했다. 도연은 이 계약에는 유효기간도 위약금도 없으며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이 계약을 수정할 권리는 오직 너에게만 주겠다고 덧붙여 서윤을 웃음 짓게 만들었다. 서윤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을 내밀었고 도연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 손등에 길고 따뜻한 입맞춤을 남겼다. 서윤은 도연을 끌어안으며 이 계약은 절대 해지할 수 없는 종신 계약이니 물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장난스럽게 경고했고 도연은 내 인생을 걸고 맹세하건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하며 그녀를 더 꽉 껴안았다. 갤러리 창밖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는데 8년 전의 그날처럼 차갑고 무서운 비가 아니라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새 생명을 틔우는 따뜻하고 축복 같은 비였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빗줄기 사이로 번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앞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대화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존재하지 않았다. 서윤은 복원가로서 훼손된 그림을 되살리는 일을 계속할 것이고 도연은 그런 그녀가 지치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때로는 거친 세상의 바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줄 것을 약속했다. 시간이 흘러 갤러리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두 사람이 서 있는 그곳만은 여전히 따스한 온기로 빛나고 있었다. 도연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고 밖으로 나오며 내일은 날씨가 맑을 거라고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했고 서윤은 어디든 당신과 함께라면 좋다고 대답하며 그의 팔짱을 꼭 꼈다. 거리로 나선 두 사람은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빗속을 걸어갔는데 서로의 발걸음을 맞추며 걷는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명화보다도 완벽한 구도와 색채를 이루고 있었다. 18살의 겨울, 절망 속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거래는 8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이자 사랑이 되는 기적을 만들어냈고 이제 그들은 계약이라는 차가운 단어 대신 가족이라는 따뜻한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사랑은 마치 훌륭하게 복원된 명화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선명해질 것이다. 한서윤과 민도연,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채워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작품을 완성해 나갈 것이며 그 작품은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채 그들의 삶 속에 전시될 것이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자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길게 이어졌고 그들은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밝아오는 내일을 향해 힘차게 걸어 나갔다.